이 작품은 원래 이제 2008년부터 생각했는데, 평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들, 그러니까 항상 저를 제가 제일 좋아해야 된다고 늘 작가로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자신이 자기를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지식이 없이 지혜가 있지 않다. 그거는 별개가 아니라고 노자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없으면 자기가 남한테 주목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주목받으려고 한다라고는 너무 일상적인 말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작업에 대한 완성도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기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자기 작업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그런 의무도 안 생기고, 또 결과물도 항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작가로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작품을 들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을 남이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한 그 이해가 남들보다 지적으로 많다면,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이 다른 음악을 들었을 때 이게 누구의 음악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과거 음악을 이해할 때도 바하 음악을 듣고 세바스찬 바한지 칼 필립 임마누엘 바한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중요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듣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그런 작가들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여러 작가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오마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누구를 오마주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나를 이제 독일 유학 시절에 가르쳤던 니콜라우스 후버, 그 다음에 모턴 펠드만, 루이지 노노, 헬무트 라켄만, 칼하인스 스토크하우젠, 존 케이지, 마루치오 카겔, 이렇게 7사람을 선택했고, 또 첫 번째 바가테를 우리 선생님을 했어요. 그거는 뭐 특별히 우리 선생님이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동양적 생각.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선생님을 제일 앞에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여기 거론했던 작곡가들은 실제로 뭐 어떤 분이 더 좋고 어떤 분이 좀 덜 좋고 그런 것보다는 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작곡가들인데, 보통 어떤 작가들을 이렇게 오마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음악이라든지 또 그 음악에서 들렸던 어떤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이니셜 중에 음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음들을 어떤 특징음이나 또는 주요음, 중심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사실 스토크하우젠하고 케이지하고 마루시오 카게를 제외한 나머지 후버나 펠드만이나 노노나 라켄만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제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나머지 세 작곡가인 스토크하우젠이나 케이지도, 그 다음에 카겔도 치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쿼테이션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용수법을 썼는데, 실제로 케이지는 자기 이름에서 할 수밖에 없을 아주 결정적인 CHE라는 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 음이 CHE라는 것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굉장히 넓혔어요. 그러니까 C라는 음이 한 29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G가 나오고 E가 나와도 그렇게 긴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케이지라는 것을 그 음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악보를 보지 않고는. 그래서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란이라는 것은 음악적 혼란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지하는 자가 그 네 개의 음을 인지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지 음악이 혼란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크하우제는 이제 피아노 소품 중에서 10번에 첫 번째 마디에 4개의 음이 그 화음인데 이제 저는 뭘 고르더라도 항상 이유 없이 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걸 골랐느냐 하면은 그 화음이 10개의 이 10번째 이제 피아노 피스인데 스토크하우젠이 쓴 피아노 피스 12개 중에서 가장 내가 들었을 때 음이 나쁜 음이에요. 듣기 싫은 음. 이걸 어떻게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까 내가. 괜찮게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멋있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하여튼 가장 내가 좋지 않은 소리라고 느꼈던 첫 음. 이 음을 어떻게 내가 다른 각도로 이 사람을 오마주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4개 음을 선택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피아니스트가 이제 자기 콘보체라 그래서 자기 말을 거기에 넣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야인인데 야이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야도 아니고 나인도 아니다. 근데 이거를 야인 하게 되면은 이게 공명이 안 좋아서 뒤를 모음으로 이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야이는 야나인의 합성말 중에 뒤를 막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하면서 클라리넷하고 어우러져서 스토크하우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겔 같은 경우는 매치포 드라이슈필러라고 그러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첫 부분에 3개의 그 아주 중요한 소리의 타격음이 있는데 그 타격음만 스타트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쓴 오르겐 곡 중에서 8개의 소품이 모여져 있는 오르겐 소품이 물론 긴 곡이지만 짧은 8개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딱 두 그 두 음이 여기서 스타트 그러니까 쿼테이션 돼서 인용돼 가지고 이 곡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1982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픈돼서 공개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 작품 세계가 이렇게 변한 것도 물론 있지만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2개의 음을 배치하는데 그 12개의 음이 1세대 표현주의 작가들처럼 3개의 파생형과 각각의 12개씩의 그 트랜스포지션 된 그런 형태의 서로의 상호 관련성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12음을 새롭게 쓰는데 그것이 한 악보의 뭐 높은 음자리표 안에서 볼 때는 유사한 커브를 그리도록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그 커브는 항상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되어지는 횡적인 또 종적인 음정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파라메타에 대한 미세한 조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사용되어지는 12음에 대한 재사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사용이라는 것은 매번 다른 재사용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매력을 가지고 해오는데 이 작품 역시도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단위를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원래 1980년대 90년대 스프리라고도 할 수 있고 독일말로는 찰렌 프린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의 어떤 조합, 그 조합들이 놓이는 방법에 대한 그 소위 순열에 의해서 놓여지는 그런 그 퍼뮤테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이 단위 시간과 리듬과 음의 개수와 모든 것들을 다이나믹까지 다 장악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고, 이 작품에서는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 조금 자유스러운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것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조금 전에 이 말씀드렸던 12음에 대한 그런 사용 방식은, 그러니까 횡으로 됐든 종으로 됐든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그 소위 놓여지는 그 순서음들에 대한 그 12음열 방법의 그 기본적인 것은 사용하지만 그 끊임없이 변하는 12음의 새로운 구성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는 그런 작업은 표현주의 시대의 그런 거하고 다르게 12음에 대한 어떤 유형에 대한 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스웰프톤 앞 라이퉁 스포르맨이다. 네가 하는 그 작업이. 그래서 졸업 시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마지막 그 구두 시험 때도 칠판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음들을 구성해 나가고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매력을 놓지 못해서 계속 그거를 갖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소품뿐만 아니라 대편상 관현악곡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음이 옥타브 중복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제 원칙,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도 아주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 작품에서도 그랬듯이 원래 이제 작품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작곡가의 대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오마주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쓴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어도 내가 어떤 형태의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무엇을 만들겠다는 형태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 형태의 의지들이 모여서 그 결과물이 하나의 형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거라기보다는 뭐 그 러시아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간딘스키의 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릴 때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 떠올리려고 그러고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날아가던 새가 머리에 똥 싸고 집에서 쉬어라 그런다. 그러니까 끝까지 논리적으로 찾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음악 측정으로 한다. 그 판타지라는 거는 그 뭐 불과 30초 이내 매번 어떤 전환점이 되는 판타지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2, 3초 이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늘리냐라는 방법에 대한 것은 그런 논리적인 자기의 의존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작품이 되어지는 뭐 자기 자신의 자신도 생기지만 실제로 자기가 작품이라는 것을 써나가는 그런 그 힘과 근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작품을 썼는데, 그렇게 작곡가를 오마주하는 작품은 사실 처음이었는데 실제 이제 연주 시간도 이게 한 25분이 좀 넘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이제 향수자들이 제 음악이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 음악을 하는가 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게 저 사람 음악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더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의 음악 사회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이 어떤 그 계급을 나누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떤 그 리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곡을 하는데도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작품을 하고 나면 리뷰도 있고 크리틱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 작곡가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 사회도 좀 뭐 유럽이 선진 사회라고 그런 말들을 뭐 정치인들은 많이 하는데 그 선진 사회가 아니고 유럽은 유럽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닮아서 사회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작곡계도 좀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프로젝트 앤드 20일 연주회를 제가 한 번이가 빼고 다 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한국 작곡계에서 매우 진지한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작품이 아마 앞으로 남을 다음 세대에도 남을 만한 그런 작품들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거기서 어느 연주회보다도 많이 되어진 연주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미술에서 있는 현상 중에 제일 좋은 게 뭐 그게 폐단도 있긴 하지만요. 큐레이션 하는 제도 해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소속된 그 작곡가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 이거는 아주 처음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조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어떤 룰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주 되게 바람직하고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평소에 그런 얘기들을 이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좀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또 제가 예전에도 무슨 음악협회에 그런 음악제 관련해서 일을 할 때도 제가 위촉할 때는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작품이 위촉받을 만하다 그렇게 판단되는 분들만 7년 동안 했어요. 위촉을 제가.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좋은 작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또 프로젝트 앤드 21도 하고 있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한국이 이제 동인 중심의 이런 음악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또 대안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 음악회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 또 직접적으로 일하는 분, 또 우리처럼 또 작품을 여기서 프로그램 컴포저로 이렇게 작품을 내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마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음악회가 아마 한국 음악사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이미 기대했고 그 기대가 이루어졌고 이제 어떻게 잘 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도울 길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근데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몸이나 머리를 써서 도울 게 있다면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에너지, 두뇌 에너지는 얼마든지 써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작곡가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프로그램 노트를 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게 무슨 학교나 무슨 세미나에서 했지 음악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날 연주되는 그 작품들을 출판한다든지 또는 다음 해 연주회 때 그 전 해에 연주되었던 음반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음악회가 있다는 사실이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무슨 사회가 칭찬하는 것보다 음악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잘하나. 물론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내놓지 의견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그 결과물이 다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기까지. 네, 너무 말씀 잘하셨고. 아니요. 저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점 중에 좋은 작품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좋은 작품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조금 전에도 이제 그때 대답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듣기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음악이라는 것이 시대가 주는 낭만성 말고 본디 인간이 이해하고 즐기기 위한 낭만성이라는 것은 원시시대의 인간부터 지금까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낭만성이라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그것이 즐겨져야 된다. 그것들이 향수자들에게 향유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좋게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수록 좋아지는 것. 그래서 그 작품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작가로서 작품을 썼느냐 아니면 그냥 음악을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음악을 이번에 발표 기회가 있으니까 썼느냐라는 그런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 간디스키의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형태의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한 결합이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생각들 음에 대한 또는 소리 없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여진 것이 하나의 형상이 되어서 그것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좋은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작품이라는 말을 아까도 제가 뭐 꼭 쓰고 싶지 않다 그런 것 중에 뭐냐면 작가는 그 사람의 작품을 어느 정도의 음악 식견이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적어도 감성적 이해를 포함해서 지적 이해까지를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작품을 다시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작품인지 모르더라도 이건 누구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우리가 칼 필립 이마누엘 바하하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게 칼 필립이고 어떤 게 요한 세바스찬인지
알 수밖에 없는 그것이 두 사람이 작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 음악이어야지 그게 좋은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뭐 듣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게 좋은 음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좀 개인적으로 호기심 중에 하나가요. 이제 리허설에서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좀 리허설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 이 부분에는 리허설에서 어떻게 해결해봐야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연주자에게 바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그 전 음악도 물론 그런데 20세기 이후의 음악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조를 이렇게 해체해 나가면서 또 해체해 나간 조를 어떻게 조가 없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 것인가, 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어떤 소재의 해방을 통해서 어떤 소재들을 또 다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이후의 음악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작가의 지적 희유가 논리적으로 악보에 너무 자세하게 너무 확고하게 들어있고, 그 대신 50년대 초로부터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물론 알레아토릭한 것, 그 다음에 불확정성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그것을 또 반하는 음악을 케이지를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그것도 고도로 의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 때의 어떤 여지가 그때 어떻게 되면 이 연주자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제 작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100%가 악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템포에 대한 변화도 저는 아주 고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템포 모빌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단위박자의 스피드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또 사실은 그 간딘스키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게 템포 모빌을 쓰는 이유는 임의로 이 템포에서 어떤 템포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템포 마킹에 대한 표현의 그 글을 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기보해서 단위박을 정확히 바꿔나가는 거죠. 예. 그 처음에 제 작품을 받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막연하지가 않거든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위박에 대한 오차라는 것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4분음표가 60이다라는 것은 연주자한테 거의 오차 범위가 없는데 88 그러면 4, 5, 6 정도의 오차가 있거든요. 연주자마다. 근데 그것이 이전 템포와 변한 템포의 오차 범위가 같이 가면 그 프로포션이, 그 비율이 유사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오차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위 펄스라는 것도 인간이, 저는 1분에 뭐 76번을 뛰는데 어떤 분은 59번만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의 60초, 4분음표 60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클래스에서 그거 실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기 이 맥박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차이 나요. 심지어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는데, 그런 오차를 두더라도 명쾌하게 수리적으로 표기하게 되면 그 비율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제 악보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것을 찾기 힘든, 그러니까 심지어 스페이스 노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초수 안에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것도 그 안에 규정을 또 해요. 그래서 그냥 막 하면 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막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스페이스 노테이션 안에서도. 연주자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되는 건 정밀함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정확성? 이 소위 기호의 정밀함은 연주자가 정확히 읽어내고 정확히 연주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밀한 것이 음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밀해야지만 조금 비정밀해져도 음악이 오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잘못하면 많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연주자하고 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주자 자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 현악사 정도를 소련에서 1993년에 연주할 때인데 이분들이 페테스부르크의 알터나티브에 있는 조금 나이가 있는 아주 좋은 연주자들이에요. 보르딘의 현악사 중주를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자, 이제 내 거 한번 보자. 전혀 템포 모비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게 가지 않았냐. 근데 저는 단위박의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똑같이 갔다. 그러니까 한 20원쯤 변했는데 한 번도 안 변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었을 때 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죠. 그러니까 이 음악에서 필요한 부분적으로 변해나가는 스피드를 통해서 느끼는 뭐 인텐시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느끼고 그냥 소리에 대한 채색의 농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느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악보 걸었어요. 못한다. 그런데 그때 마침 소련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의 사모님이 우리 선배인데 작곡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 그 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주된 걸. 그때 이제 뉴 아트 스트링 퀄텟 인 도쿄라고 도쿄에 있는 아주 고전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잘하는 그런 퀄텟이 연주한 CD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CD를 틀었어요. 음악회장에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기호의 정확성, 정밀성은 오차를 수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긋남이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표현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호가 비논리적이고 기호가 정밀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 기호라는 것은 또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차이겐 에어크라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트에 대한 그 새로운 기호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호가 주는 인상이라는 것은 설명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확해야지만 그 오차 없이 제대로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틀리더라도 소통되는 기호,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고 정밀한 그런 기호가 결국은 그 오차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연주자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는 그건 불가능하죠. 할 수 있다면 연주자의 악보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재미로 한 가지 더 하면은 악기가 좋으면 더 좋겠죠. 연주자도 좋은데 악기도 더 좋으면 더 좋죠. 이번 공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제 청중에게 바라는 포컬 포인트는 뭐라고 혹시 조용해야 돼요. 한국 그 관객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조용해요. 그런데
곡과 곡 사이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 음악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소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소리가 나기 위해서 이전에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클라리넷이 소음을 내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소음이 소재인 것이 아니라 그 음으로 가기 위한 그 소음을 통하지 않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인벨로프가 생기는데 그 전에 바람의 에너지라는 것을 넣는 것이 우리 가청주파수 제역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그거를 다이나믹을 통해서 극대화하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재는 그렇게 해서 생긴 거지. 자, 에어노이즈, 바람 소음이니까 바람 소음 한번 써보자, 그런 게 아니고, 실소리로 가기 전에 그 소리가 디케이 되고 나서 또 남는 잡음, 소음,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극대화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이 이해할 때는 소재가 뭐 시끄러운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현악기를 이렇게 하는데 바디를 때리거나 활동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도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적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은 것들이 음악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들어와서 소재가 해방되고, 어떤 소재도 심지어 푸터리스무스, 그러니까 미래파들은 뭐 산업소음까지 전부 다 음악에 사용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옛날부터도 그렇다시피 음악적 소재와 비음악적 소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음악적 소재인데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도미솔도 어떤 사람이 쓰면 아주 나쁜 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화음이고 누구나 다 아는 진행인데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소재는 전부 다 분철해서 놓으면 실제로 전혀 음악적인지 모르는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고 전후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음악적인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중들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야 된다. 어떤 음악이, 제 음악뿐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듣는 것은 다 허구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은 집중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단어가 선택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열심히 한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말을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잘 이해 못해요. 열심히 하는 건 남이 시켜서 열심히 하는 척하거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집중하는 것은 남이 하지 말라 그래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술가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작곡가가 열심히 들으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듣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마음에 들면 팍 대화 나누고, 이게 참 어떻게 좋더라. 작곡가한테 질문해 볼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작곡가가. 그때 물어보지 않으면 언제 물어봐요? 근데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무한테나 물어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작곡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지가 좋은 작곡가, 괜찮은 작곡가라고 말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합니다.